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1997년 IBM 딥블루는 체스 챔피언 카스파로프를 꺾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바둑에서 구글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을 이겼죠. 미국의 코미디언 에모 필립스는 이럴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컴퓨터는 체스에서 날 이겼지만 킥복싱에서는 나를 이길 수가 없다. 하지만 이제 에모 필립스의 말이 틀릴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로봇이 쿵푸를 배우고 이종 격투기에 도전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이죠. 중국의 한 로봇 회사가 최근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글러브를 끼고 사람과 격투기 대련을 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아직은 흉내내는 수준에 불과하고 힘없고 약해 보이지만 달리기를 하고 쿵푸 동작을 배우고 덤블링까지 하는 등 그 놀라운 발전 속도를 봤을 때 격투 로봇이 등장할 날도 머지않아 보입니다. AI가 인간의 지능을, 로봇이 인간의 신체 기능을 넘어서는 날, 에모 필립스의 말은 바뀌어야 할 겁니다. 컴퓨터는 체스와 바둑에서 나를 이겼고 킥복싱에서도 나를 이겼고 자동차 생산과 반도체 설계에서도 나를 이겼지만 이것만큼은 나를 이길 수 없을 것이다. 그 빈칸을 우리는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자, 4월 14일 새로운 한 주 월요일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한 주 어떻게 새롭게 또 힘차게 출발하고 계신가요? 오늘도 경제상식 퀴즈가 나갑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커피 쿠폰 20잔을 비롯해서 20개를 비롯해서 더 다양한 선물 더 많이 보내드리고 있죠. 오늘은 쉽습니다. 일단 전국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최근에 조금 내려가고 있죠. 9주 연속해서 하락하고 있는데요.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요. 4월 둘째 주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이 리터당 1,658원이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공동구매 방식으로 운영하는 이 주유소에서 20원가량 더 저렴했는데요. 이 주유소는요. 대형 정유사의 독과점을 타파해서 저렴한 값에 기름을 공급하겠다라고 하면서 한국석유공사, 한국도로공사 그리고 농협 등이 운영하고 있죠. 두 글자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주유소의 이름이기도 한데요. 일이나 살림이 정성스럽고 빈틈없다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무엇일까요? 이 두 글자를 맞춰주시면 저희가 각종 선물을 살뜰하게 보내드립니다. 힌트가 됐을 겁니다. 매일 20분께 커피 쿠폰, 그 밖에도 다양한 선물이 나가고 있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경진 님도 항상 기름을 넣을 때는 이 주유소를 찾아서 주유하신다고요. 아껴야 잘 살죠. 이렇게 또 보내주셨네요. 자, 오늘의 경제 뉴스도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파이낸셜 뉴스 이환주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강영현 기자는 어떤 소식 준비했나요? 네, 물가가 오르면서 편의점에서도 1,000원 이하 제품을 찾기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인 소비는 줄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다음으로 배달의 민족이 오늘이죠. 14일부터 네. 포장 주문에도 건당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환주 기자는요? 네, 그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공인중개사 개업도 역대 최저를 찍었다라는 소식 준비했고요. 네. 또 이어서 최근 일본과 미국의 해외 여행객이 줄어들었는데 왜 그런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강영현 기자가 준비한 소식. 편의점에서도 저가 제품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컵라면 중에서 좀 작은 컵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 예전엔 1,000원 정도였는데 이제는 10% 올라서 1,100원 정도라고 하고요. 또 라면 중에서도 좀 비싼 거는 이 작은 컵도 1,400원은 줘야 하고 또 큰 사발은 1,800원 정도라고 합니다. 큰 사발이 1,800원이에요. 이제. 네. 그리고 삼각김밥 같은 것도 저렴한 것도 이제 1,000원이 넘고요. 재료에 따라서는 2,000원이 넘는 것도 많이 생겼습니다. 또 핫바는 2,500원 안팎이고요. 또 과자도 많이 드시는데 보통 1,700원 정도고 비싼 제품은 3,000원에서 4,000원 정도까지
받고 있습니다. 또 껌값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제는 껌도 1,000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고 예. 아이스크림도 하나에 1,500원 정도인데 한 3, 4년 전만 해도 1,000원 이하의 뭐 한 7, 800원 정도 아이스크림도 있었거든요. 근데 2배가 오른 겁니다. 하지만 정작 소비자들은 1,000원 이하의 제품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네. 이 통계로도 증명이 됩니다. 주요 편의점들의 1,000원 이하 제품의 그 매출 증가율이 매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주머니가 가벼워진 소비자들을 위해서 편의점 업계에서는 봉지라면, 과자, 우유 같은 것들을 이제 1,000원 이하의 자체 브랜드 제품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1,000원 이하 제품을 찾고 있는데 1,000원 이하 제품은 점점 사라지고 있고 진짜 요즘엔 껌값이네 이런 표현을 거의 못 쓰는 것 같아요. 껌도 비싸니까. 네. 근데 어찌됐든 간에 물가 오르고 또 불황이 지속되면서 소비 패턴도 계속 변화하고 있잖아요. 불황형 소비로. 네, 맞습니다. 그 병원비 그리고 교육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지출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대체 데이터 플랫폼인 한경 에이셀에 따르면은 59개 주요 생활업종 가운데 지난달에 카드 결제 추정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늘어난 업종이 27개였는데요. 네. 증가 업종의 4분의 3 이상이 의료비 그리고 교육비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학병원의 카드 결제 추정액이 1조 4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5% 늘었는데 피부과, 내과 등의 카드 결제액도 많아졌고요. 소아과는 5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아교육 카드 결제액도 1년 전보다 8% 늘어났고 또 학원비 카드 결제액은 1조 4천억 원으로 4%가량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교육비가 인상되고 있음에도 이제 아이들 학원은 계속 다니게 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요. 하지만 이런 필수 항목 외에는 지갑을 꼭 닫은 모습이 확연히 드러났는데요. 먼저 여행 관련된 카드 결제액이 급감을 했습니다. 뭐 노랑풍선, 모두투어 같이 여행사 결제가 30% 줄어들었는데 이게 주요 생활업종 가운데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관련해서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같은 항공사들 결제액도 감소폭이 컸고요. 또 스포츠, 문화, 레저 분야의 지난달 카드 결제 추정액이 1조 5천억 원. 그래서 문화생활 비용도 8% 감소했고 또 영화관들 같은 경우에는 결제 추정액이 40% 가까이 급감을 했습니다. 이런 영화, 문화생활 그리고 여행 이런 것들이 모두 줄어들면서 교통비도 16% 감소한 7천억 원으로 나타났는데요. 교통비 지출액은 지금 2달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행, 외식 수요가 감소하면서 교통비 지출도 덩달아 줄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3월인데도 불구하고 가구 구입 비가 11%나 감소했는데 보통 3월에는 뭐 결혼, 이사, 신제품 출시 등으로 실적이 호조를 보여야 되는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지난해보다 부진해진 겁니다. 또 옷도 덜 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렇게 소비자가 미래 소득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또 필수 소비만 하는 전형적인 경기 불황형 소비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필수적인 소비만 하고 그 외적인 거는 또 줄이고 있고 이런 불황형 소비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을까요? 네, 유통업체들은 2분기에도 불황형 소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대한상공회의소가 500개 소매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2분기 소매 유통업 경기 전망 지수를 조사했는데 이게 1분기보다 2포인트 떨어진 75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지수가 100 이하면은 다음 분기 경기가 지난 분기보다 악화할 것으로 본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특히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 경기 전망 지수가 나란히 85에서 73으로 떨어져서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이환주 기자가 골라온 경제 뉴스도 들어볼게요. 공인중개사 개업이 확 줄고 있어요. 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요. 올해 1월과 2월 2달간에 신규 개업한 공인중개사 숫자가 1,800명이 안 됩니다. 이게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0년 이후 25년 만에 가장 적은 숫자인데요. 네. 1월과 2월은 이사철을 앞두고 있어서 공인중개소 개업이 많은 시기고 5년 전까지만 해도 많으면 한 4,000곳의 공인중개업소가 문을 열었지만 요즘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전성기 대비 절반 이상으로 줄어든 거고요. 네. 또 2년 전에 11만 8천여 명이던 전체 개업 중개사 숫자도 매달 줄어서 올해는 11만 2천 명으로 매년 순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 숫자도 8년 만에 가장 적었고요. 이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거래 금액에 따라서 일정 비율 이하, 예를 들어 2억에서 6억 원은 0.3% 이하로 책정하라고 하지만 이 관행적으로 항상 최대치를 청구를 합니다. 또 아파트 가격이 10억이 넘어가면 또 정률로 받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해도 어떤 공인중개사는 10배 넘게 수수료를 받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수수료 부담이 되면서 집주인과 세입자 혹은 거래 당사자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부동산 직거래를 하는 사례도 늘었습니다. 그렇죠. 예, 이렇다 보니까 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는 가게를 내놓는다라는 매도글이 2,500건 가까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공인중개사분들이 요즘에 진짜 일이 없어서 한숨 많이 쉬시더라고요. 또 지역들 비수도권의 미분양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어떤 정책적인 제언이 하나 나왔다고요? 예, 한국금융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일명 DSR 규제를 완화해도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네. 2022년 이후에 비수도권 그리고 수도권 일부 지역은 고금리 장기화, 분양가 급등, 공급 과잉 등으로 미분양 주택이 좀 늘어났습니다. 이 문제는 준공후 미분양,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는데 2월 말 기준 2만 4천호로 전체 미분양의 30%가 넘습니다. 네. 청약 지나고 이미 입주를 시작했는데도 미분양이 많다라는 뜻이고요. 이 기존 주택 대비 신축 주택의 분양 가격이 비싸고요. 일시적으로 공급 물량도 늘어나고 또 시장 금리까지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분석이 됩니다. 특히 악성 미분양이 크게 늘어난 이유로 이 보고서는 공급 과잉과 분양가가 높다라는 점을 꼽았습니다. 반면에 대출 규제 효과는 크지가 않은데요. 정부의 DSR 규제는 현재 40% 수준, 모든 대출과 이자를 합한 가격이 집 가격의 40%를 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6대 광역시 지방의 DSR 비율은 30% 이하거든요. 이 정부 규제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은 상황이에요. 지역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DSR 규제보다 훨씬 더 낮게 대출을 하고 있다. 예, 맞습니다. 이제 정부의 정책 규조가 정부의 DSR 규제를 완화하겠다라는 건데 이걸 완화를 해도 지방의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역부족이고 그러네요. 오히려 수도권과 서울의 집값만 올릴 수 있다라는 지적을 보고서가 한 건데요. 결국에는 전문가들은 비수도권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거점 도시 육성을 통한 교통망 그리고 병원, 교육 등 인프라 확충과 특히 일자리 문제를 해결을 해야 이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어떤 금융 정책보다는 좀 근본적으로 접근하자라는 이야기네요. 물론 이제 시간은 또 오래 걸릴 수밖에 없을 테고요. 강영현 기자에게 갑니다. 저희도 몇 번 계속해서 짚어드렸던 내용인데 배달의 민족이 포장 주문에도 수수료를 받는다. 이게 오늘부터 시행이 되는 거예요? 네, 배달 플랫폼 배달의 민족이 포장 주문을 통한 주문에도 한 건당 이제 포장 주문 중개 이용료 해서 이제 포장 수수료를 6.8% 부과하기로 했는데요. 네. 이제 고객이 직접 식당에 가서 음식을 가지고 오는 포장 주문을 이제 배민 앱을 통해서 하게 되면은 업주한테 수수료가 부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수료를 부과하게 되면은 2만 원짜리 메뉴 기준으로 해서 종전에 내지 않았던 수수료 1,360원을 내야 하고요. 이제 기존에도 이제 결제 수수료를 660원 냈었는데 이것을 감안하면 포장 한 건당 총 2,020원의 수수료가 붙게 됩니다. 10%가 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누구도 배달해 준 사람이 없고 포장도 점주가 직접 하시고 손님이 직접 가져가는데 네. 거의 10% 가까이 수수료를 물게 된다. 네, 그리고 프랜차이즈업의 이제 배민 포장 비중이 5에서 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외식업보다는 이제 비중이 낮긴 한데 자영업자들은 사실 그동안 포장 주문을 유도하려는 노력을 많이 해왔거든요. 네. 이제 배달 수수료 부담이 크기 때문에 수수료가 없는 이제 포장이나 홀 주문 의존도를 높여왔었는데 이 자영업자들은 꽤 허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업체들은 어떤가 보면 3위 업체인 요기요는 포장 수수료가 최저 7%고요. 쿠팡이츠는 내년 3월까지는 일단 무료 정책을 유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또 어쩔 수 없이 음식 가격이 또 오를 수도 있어 보이는데요. 네,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가중이 되면은 결국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데요. 2010년에 이제 배달 플랫폼이 등장을 했을 때 꾸준히 소비자 가격이 올랐던 과거 전철을 밟게 될 수도 있습니다. 포장 수수료 도입에 대해서 대응할 뾰족한 방법이 없기 때문인데 업주들은 포장 수수료로 인한 가격 정보 변경 그리고 할인 쿠폰 종료 등을 고객에게 알릴 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지금 배달의 민족 앱에서 수수료라는 단어를 쓰면은 이제 금지된 단어라고 해서 사용을 할 수 없게 나온다고 하는데요. 메뉴 이름에다
수수료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달면 배민에서 노출을 안 해주거나 그게 노출되지 않게 아예 한다. 네, 삭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이 오른 건 수수료 때문이다라는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건데요. 업주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배민 측에서는 이제 앱 주문 안내란에 수수료라는 단어를 못 쓰게 한 거는 이제 가게 홍보 같은 이제 본래의 목적과 다른 용어는 쓸 수 없기 때문에 한 조치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장을. 네. 그리고 또 이제 포장도 배달처럼 앱에 입점을 해서 광고 효과를 누리는 만큼 수수료를 받는 게 당연하고 그간 지난 5년 가까이는 이제 코로나 등의 이유로 무료 정책을 유지했던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장 서비스를 활성화하게 되면은 배달비 부담은 발생하지 않으니까 또 업주들의 수익성은 개선될 수 있다라고도 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자영업자분들 부담 너무 많이 된다라고 들어서 네. 네이버 지도에서 전화번호 검색한 다음에 전화 주문하는 경우를 좀 의식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자영업자분들께서 뭐 콜라라든지 뭐 좀 서비스 챙겨주시거나 가격 할인해주는 점주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한 1,500원, 2,000원 가까이 추가 수수료 내느니 고객한테 음료수 한 캔 더 드리고 오히려 단골을 확보할 수도 있는 거고요. 진짜 옛날처럼 이러다가 그 노란색 그 진짜 베개만한 전화번호부 있죠. 그런 거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또 주변의 상권분들한테 그런 식으로 전화를 해서 주문을 하는 것도 하나의 도움이 또 될 것 같고요. 이완주 기자가 준비한 소식. 우리나라 국민들이 작년, 재작년 일본 정말 많이 갔었잖아요. 근데 요즘에 확실히 많이 줄었다고요? 예, 일단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요. 지난해 일본을 찾은 우리 국내 관광객이 약 860만 명으로 2위인 베트남보다 2배가량 많았었습니다. 예, 작년엔 압도적 1위로 일본을 찾았고요. 네. 하지만 이게 올해 들어서 분위기가 확 바뀌었는데요. 올해 2월 일본을 찾은 관광객 전체 숫자가 13%나 줄었습니다.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일본 관광객이 추세적으로 줄고 있는 건데요. 교원 투어에 따르면 올해 5월 1일부터 6일까지 이때가 황금 연휴 기간인데 네. 일본 여행 예약률이 전년보다 45%나 급감을 했습니다. 또 국가별 예약 비중으로 봐도 일본이 10%가 안 넘어서 5위에 불과한데요. 일본은 베트남, 유럽, 태국, 중국보다 낮은 여행 예약률을 보였습니다. 이 이유는 최근 증가하기 시작한 원엔 환율이 큰데요. 네. 2023년에 800원대 후반까지 낮아졌던 환율이 최근에는 1,000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엔저 시기보다 체감상 10%에서 15% 이상 비싸진 거고요. 또 관광객이 너무 많이 오는 오버 투어리즘 문제로 일본 정부가 출국세를 인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요. 일본의 호텔들도 이 숙박세를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또 음식과 관광지 입장료 가격 인상들도 가성비 여행지인 일본의 장점이 이제 네.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 반면에 그간 비자를 별도 받아야 했던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해 11월부터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면서 빠르게 한국 관광객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 최대 여행 플랫폼 시트립에 따르면 무비자 시행 이후에 중국 관광객은 150%나 급등을 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가는 항공기 숫자도 2023년 3분기에 90여 개에서 올해 1분기에는 160여 개로 한 80%가량 증가한 상황입니다. 우리 국민 입장에서 보면 작년보다 똑같이 일본 똑같은 곳에 똑같은 기간 가는데 앉은 자리에서 한 10% 이상 비용이 더 늘어나는 효과가 또 환율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요. 자,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미국 여행도 감소하고 있어요? 예, 파이낸셜 타임스가 올해 3월 미국에서 하루 이상 머문 방문자 숫자가 1년 전과 비교해서 17% 줄었다라고 밝혔는데요. 특히 뭐 덴마크와 아이슬란드는 30%가 넘게 급감을 했고요. 또 독일과 스페인, 노르웨이에서도 20% 이상 줄었습니다. 이 미국 방문객이 이렇게 급감한 것은 2021년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인데요. 이게 왜 그런가 하고 살펴봤더니 트럼프 정부가 이민 단속을 강화하면서 이 관광객들마저도 입국 거부를 하거나 체포, 구금, 추방하는 조치를 강화하면서 이게 불똥이 튄 겁니다. 또 이를 우려했는지 여행객들의 미국 방문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실제로 캐나다나 독일, 프랑스 등에서 미국으로 여행하려고 입국을 했는데 구금이 되거나 입국을 거부당했다라는 증언이 온라인상에서 이제 잇따라 들리고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GDP의 2.5%를 차지하는 주요 산업이 여행 산업인데요. 네. 미국 국제무역청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관광객이 미국에서 쓴 돈만 360조 원에 달합니다. 우리나라 예산과 맞먹는 규모인데요.
이 관광객 감소는 미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며 이를 회복하는 데 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거의 해외 관광객이 미국에서 쓰는 돈만 360조 원, 거의 우리나라 예산의 한 절반 정도 되는 수준인데, 근데 그게 또 줄어들면 미국 경제에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 대한 또 신뢰가 흔들린다. 뭐 경제 정책도 그렇고 관광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파이낸셜 뉴스 이환주 기자, 그리고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Y스트릿에서 밝은 눈과 두뇌 건강, 활력까지 한 번에 와이즈 부스터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 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무드 등 미니 가습기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나갑니다. 주유소 이름입니다. 일반 주유소보다 조금 더 가격이 저렴하죠. 그 주유소 이름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정부가 유통방식을 개선해서 지난 2011년부터 시작한 사업인데요.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에 한 1,300곳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체 주유소의 한 12% 정도인데요. 최근에 기름값 좀 낮아지고 있는 거 체감하고 계십니까? 근데 이게 그 바탕이 또 좋은 거는 아닙니다. 미국의 관세 폭탄 때문에 세계 경기가 좀 침체되지 않을까, 둔화되지 않을까, 이거 걱정하면서 또 국제 유가가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 또 생활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기름값이 내려가면 좋은데, 근데 한번 올라간 기름값이 왠지 또 내릴 때는 찔끔 내리는 것 같아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크죠. 그래서 몇 원이라도 싼 주유소를 찾게 되면 이 주유소가 눈에 띄기도 하는데요. 2563님 정답 두 글자 맞춰주셨고요. 토요일에 세차를 했는데 계속 비가 오네요. 그래도 반가운 비입니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고요. 주유소에서는 항상 날씨를 알려드리지 않는다라는 것도 항상 강조를 해드리고 있죠. 그리고 4970님, 요거 조금 있다가 우리 김철원 세무사한테 여쭤봐야겠다. 그리고 7003님은 오늘 한 주도 채널 고정하면서 듣습니다. 청취율 조사 전화 오면 무조건 성공예감이 이대호입니다 라고 말하겠다고. 감사합니다. 2276님은 성공예감이 있어서 월요일이 즐겁습니다. 왠지 이거 약간 광고 문구 같지 않습니까? 정말 힘든 월요일에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가 있어서 즐겁습니다라고 하면 너무 만들어진 것 같나? 네. 9513님 역시 또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화이팅. 청취율 조사 기간 1등 가자.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특별히 또 이번 주에 선물을 많이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중우 님이 이거 정답을 한 10번 써주셨는데 이거 다 못 읽어드리겠네요. 나중에 이따가 2부 때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정답 두 글자 맞춰주시면 되고요. 또 이 주유소 어떻게 이용하고 계시는지도 알려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영남 지역에서 너무 큰 산불이 발생을 했죠. 그 이후에 전국 각지에서 기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기부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좋은 일이기도 하고 또 합법적인 절세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슬기로운 세무생활 시간에 한번 들어보시죠. 누리세무그룹 김철훈 세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철훈 세무사입니다. 그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서 기부를 해도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세법에서는 기부금을요, 어느 곳에 기부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크게 5가지 종류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먼저 정당이나 아니면은 뭐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를 했을 때는 정치자금 기부금, 그리고 본인의 주소지, 살고 있는 주소지 외에 다른 곳에 기부를 했다 한다면 고향사랑 기부금,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이번 특별재난구역 이런 산불 이런 데다가 기부를 하게 되면 특례기부금,
그리고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했을 땐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마지막으로 이제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아니면 종교단체 등에 기부했을 땐 일반 기부금, 이렇게 5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번 산불 피해 입은 분들에게 기부하는 기부금은 특례 기부금으로 인정이 돼가지고요. 일반 기부금보다 상대적으로 세금 혜택이 큽니다. 이제 공제 한도는 본인의 근로소득 금액의 100%까지, 그리고 1,000만 원 이하 기부했을 때는 15%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호. 그리고 또 하나가 청취자 이정은 님이 보내주신 그 문자가 있었거든요. 고향사랑 기부제로 쌀을 받았다. 네. 기부도 하고 쌀도 받았다. 이런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이것도 되게 현명한 기부 방법이죠. 네, 이게 바로 이제 기부도 하고 10만 원 세액공제도 받고 네. 추가로 3만 원의 혜택까지 받는 일석삼조인데요. 고향사랑 이음 사이트에서 산불 긴급 모금에 기부하는 건데요. 이제 고향사랑 기부금을 낸 개인은 이제 33%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혜택이 가장 커요. 그리고 연말정산할 때 본인이 낼 세금에서 10만 원을 바로 빼주게 됩니다. 추가로 이제 기부한 지역의 답례품으로 3만 원까지 선택이 가능한데요. 이게 선물들도 꽤 괜찮아요. 네. 한우, 뭐 복숭아, 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 지역마다. 맞습니다. 네. 이걸 꼭 10만 원 해야 하느냐? 아니에요. 100원부터 가능합니다. 아. 네, 이 사이트에서 기부를 하시면 홈택스의 자료도 바로 연동이 되니까 서류를 따로 챙길 필요도 없어서 편리합니다. 이게 10만 원을 기부했을 때 세액공제 받는 금액이 10만 원. 네. 오. 게다가 3만 원에 답례품까지도 추가로 또 받을 수 있으니까 오히려 내가 10만 원 내고 그렇죠. 13만 원의 이득을 볼 수 있는 거죠. 저도 특정 지역에 이렇게 기부를 하고 한 3만 원 가량의 그 커피를 받았는데, 커피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또 찾아서 네. 기부하는 것도 하나의 또 쏠쏠한 또 재미가 맞습니다. 너무 좋은 되더라고요. 것 또 같습니다. 본인이 필요한 그 지역의 특산물도 또 얻을 수 있고요. 네. 또 하나가 카카오, 네이버, 뭐 토스 같은 이런 플랫폼 업체들이 어떤 뭐 댓글만 달아도 기부가 됩니다. 이런 이벤트들을 하더라고요. 네. 이거는 그러면 나중에 세금 처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이건 플랫폼 업체마다 기부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가지고 각각 따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댓글을 쓴다거나 글을 쓰면은 이제 남기면은 100원의 가치가 있는 해피빈이라고 하는 콩 같은 거를 줘요. 이걸 가지고 있다가 이걸 내가 원하는 곳에 기부를 하면은 내가 스스로 기부한 것으로 처리해서 기부금 세액공제를 동일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네이버에서는 댓글 남기면 내가 기부한 걸로 된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참여 기부금이라는 게 있는데 내가 해당 이슈에 댓글을 남긴다던가 아니면 공감 버튼을 누를 때마다 카카오에서 한 건당 뭐 1,000원을 기부하는 형식처럼 하는 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결제를 하거나 기부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기부금 영수증을 받을 수는 없고요. 대신에 이제 카카오가 기부를 한 것이기 때문에 카카오가 기부금 공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아, 카카오에서는 이제 내가 기부한 게 아니라 그 회사가 기부한 걸로 맞습니다. 된다. 조금씩 이제 업체마다 차이가 있네요. 네. 그리고 또 이번에 보니까 그 물품을, 생활용품을 기부하신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영남 지역에다. 근데 이제 가끔 보면은 아주 일부의 사례겠습니다만 좀 낡고 해진 헌옷이라든지 코팅이 벗겨진 후라이팬 이런 게 기부 물품으로 가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네. 어찌됐든 간에 생활용품도 이렇게 기부가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사실 이렇게 물건으로도 기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헌옷이나 뭐 기름 낀 국자, 뭐 냄새나는 이불 등을 기부할 때도 있는데 이런 거는 남들이 봤을 때 오히려 쓰레기로 볼 수도 있어요. 게다가 일부는 또 착불 배송까지 해가지고 받은 기부단체가 70만 원의 배송비를 떠났던 일이 있었는데요. 아이고. 네. 기부를 할 때는요, 가장 현실적인 도움을 주는 거는 사실 성금 기부예요. 정 본인이 물품으로 해서 기부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받는 지자체 또는 재구호단체에 사전 협의를 하시고 지금 무엇이 꼭 필요한지 꼭 문의한 다음에 보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금전이 아닌 물품으로 기부를 했을 때에도 세액공제가 가능은 한데요. 이때 이제 금액은 제공한 물품의 시가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제 기부를 받는 대표적인 기부 단체 같은 경우는 이제 아름다운 가게, 굿일 스토어, 뭐 옷캔 같은 단체가 있는데요. 네. 이 단체에 헌옷 같은 걸 기부를 하게 되면 그 가치를 따져가지고 기부금 영수증을 받게 됩니다. 기부하는 방법은 이제 방문 수거도 있고요, 택배로 보내는 방법도 있고요, 근처 가까운 매장에 방문해서 기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부 물품의 대표적인 게 헌옷이 있는데 헌옷 말고도 뭐 본인이 읽지 않는 책이라든지 신발, 모자, 뭐 주방 기구, 심지어는 게임 같은 것까지도 이제 폭넓게 다양하게 기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거는 그 지역에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지를 네. 꼭 살펴봐야 하는 거고요. 또 맞습니다. 기업들도 재고품으로 기부하기도 하던데 그런 경우도 그거 있습니다. 역시도 또 필요한지가 또 중요한 것 같고요. 네. 아까 제가 청취자분들의 문자 읽어드리려고 했던 거 4970님
우리 딸이 5년 동안 기른 머리 정말 잘 관리했거든요. 오늘 싹둑 잘라서 기부하러 갑니다. 머리카락 기부한다는 얘기는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거든요. 이것도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네.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금전이 아닌 물품으로 기부했을 때 이게 그러면은 세금 측면으로 공제가 됩니까? 네, 이제 받는 쪽에서 이제 물품의 시가를 확인을 해가지고 그 금액만큼 기부금 영수증을 끊어주면은 네,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가 그걸 있습니다. 받는 쪽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끊어주면 그만큼. 예, 맞습니다. 오, 신기합니다. 이게 또 단체별로 다르게 됩니까? 단체별로 조금씩 다르긴 하는데요. 이제 뭐 물건을 기부할 때 이제 물건 기부 후 기부금 영수증을 신청하고 그리고 그 기부 금액은 기관이 가치를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기부금 영수증 발행해서 이제 나중에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법정 기부 단체가 입력해준 금액이 나중에 홈택스 들어가 보면 네. 내 걸로 내가 기부한 금액으로 올라와 있는 거네요. 확인할 수가 전산 있습니다. 처리가 되는 네. 거니까요. 또 하나가 재난 지역에서 자원봉사를 해도 이게 기부로 인정이 된다고요? 네, 자원봉사를 했을 때도 기부를 했다고 보게 됩니다. 이게 일당으로 따지게 되는데요. 일당은 현재 8만 원으로 최근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올라갔어요. 대신에 이제 아무 곳에서나 자원봉사를 했을 때 해주는 게 아니라 예. 특별 재난 지역에서 해야 합니다. 그쪽으로 선포가 됐을 때. 맞습니다. 이번 산불은 이제 특별 재난 지역이라서 자원봉사도 기부로 보게 되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1365 자원봉사 포털에서 신청을 가능해요. 예. 그런데 이제 기부를 하고 봉사를 하고 나서도 기부로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특별 재난 지역이 아닌 곳,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시설 같은 데서 의료를 봉사하거나 아니면 자문을 한다거나 이랬을 때는 뭐 본인이 자원봉사를 했다고 해도 기부금 공제 대상이 아니니까 요점 그거는 참고하시기 그냥 바랍니다. 딱 자원봉사로만. 네. 근데 특별 재난 지역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은 하루당 8만 원씩. 8만 원씩이요. 네. 이게 기부한 걸로 본다. 이게 1365번. 네, 1365번으로 신청하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네. 이것도 몰랐네요. 또 하나 매월 조금씩 납부하는 기부금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는 어떻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매달 정기 기부하는 경우에도 기부금 세액 공제는 가능합니다. 본인이 매달 얼마씩 정기 기부를 한다든지 뭐 일시 한 번에 얼마만큼 기부를 한다든지 세액 공제율은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 회사 김 대리가 매달 10,000원씩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에 이제 자동이체로 기부를 했을 때는 네. 1년 동안 따지면은 뭐 12번 했으니까 12만 원을 기부를 했었을 거고요. 네. 세액 공제 금액은 12만 원 곱하기 세액 공제율 15%에서 18,000원을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제 다만 이제 공제를 받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긴 한데요. 이제 기부처가 국세청에 등록된 기부금 단체여야 되고요. 그리고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 대부분의 이제 공인 기부 단체 같은 경우는 연말에 네. 1년 동안 얼마를 기부를 했는지에 따라서 기부금 영수증을 한 번에 발급을 해주게 됩니다. 한 번에 모아서. 네. 근데 이제 이거 너무 소액인데 이것도 공제가 되겠어? 뭐 예를 들어서 5,000원, 10,000원 네. 이런 것도 다 공제가 됩니까? 네, 가능합니다. 기부금은 금액이 작다고 하더라도 공제 요건에 충족한다면은 뭐 5,000원, 10,000원 같은 소액 공제도 가능해요. 뭐 심지어 100원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기부금으로 한 5,000원을 기부했다고 하면 여기에 15% 곱해서 750원만큼의 세액 공제, 내 세금에서 750원을 줄일 수가 있어요. 공제는 가능하긴 한데요. 실질적으로 세금 줄이는 효과는 좀 적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게 간혹 이제 정치인들에게 불만 표시할 때 뭐 10원, 20원 이렇게 기부하는 경우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것도 소액 기부도 공제가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걸 또 입력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의 또 현상도 생기는 거고요. 네. 또 하나 교회나 절 같은 종교단체 네. 그리고 또 말씀드렸던 정치인에게 하는 후원금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세액 공제가 되는데 요거는 어떻게 챙겨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네, 헌금, 뭐 11조 이런 것처럼 종교단체에 기부한 기부금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제 다만 이제 종교단체 기부금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따로 관리를 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라든지 요건을 제대로 갖추는 게 중요하고요. 또 정치인들에게 하는 정치자금 기부금 같은 경우는 다른 기부금과는 조금 다르지만 세액 공제 혜택이 매우 큰 기부금이에요. 이제 공제율이 높은데요. 뭐냐면 10만 원까지는 100% 세액 공제로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10만 원을 기부했어도 10만 원을 돌려받는다. 맞습니다. 네, 특이하죠. 네, 국회의원이나 이제 정당의 후원에 돈을 기부한 걸 말을 하는데요. 네. 대신에 이제 정치인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따로 전달한 것 같은 경우는 인정이 되지 않으니까는 이 점 주의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기부했다. 그럼 바로 세금에서 10만 원을 돌려주게 되는 거고요. 30만 원을 기부했다.
라고 하면 10만 원까지는 바로 돌려주고요. 그리고 초과되는 20만 원에 대해서는 15% 곱해서 3만 원, 총 13만 원을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정당이나 국회의원 공식 후원에 맞습니다. 기부했을 때를 네. 말하는 거고요. 또 좋은 일도 하면서 이렇게 또 세액 공제도 받는다. 네. 그럼 뭐 기분도 더 좋아질 수 있겠죠. 이게 어떤 적정 금액 얼마까지 활용하는 게 가장 좋다? 이런 것도 있을까요? 네, 기부금의 종류, 뭐 소득의 나의 소득 수준, 그리고 공제 한도를 잘 고려해야 되는데 네. 같은 금액을 기부했다 하더라도 내가 어디에 기부했느냐에 따라서 100%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일정 금액까지만 혜택을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액 공제를 내가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100%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 뭐 특례 기부금을 이제 먼저 고려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정치자금 기부금은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10만 원까지 했을 때는 10만 원을 다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제율 100%죠. 여기엔 또 기부 절차도 또 간편하고요. 자동으로 연말정산에 등록도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사회, 복지, 문화, 예술, 뭐 종교단체 같은 이런 일반 기부금을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단 이제 본인 소득의 30%까지가 한도니까 이 부분까지 하는 거를 뭐 추천을 드리는데 보통은 이제 정치자금 기부금 10만 원과 월 1만 원에서 한 3만 원 정도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물론 같은 기부금을 내고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건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부금들이 이제 어려운 이웃에게 그렇죠. 더 많은 혜택이 가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 세금 혜택 측면에서 보면 우선 100% 공제되는 네. 100% 돌려받을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게 좋은 거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이게 정말 필요한 사람, 급한 사람한테 어떻게 쓰일 것인가. 네. 그게 또 본질이니까요. 그리고 4987님은 종교단체는 서류가 너무 까다롭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네. 이게 또 자의적으로 또 이렇게 쓰이는 면이 있어서 좀 철저하게 관리되는 측면도 있겠죠. 종교단체라는 게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우리가 뭐 대중적으로 알고 있는 종교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종교단체도 있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이렇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에서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또 기부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냥 잊고 지내도 자동으로 입력이 돼서 홈택스에 나의 이름으로 기부한 게 전산 처리되는 데가 있고 영수증도 따로 챙겨야 하는 것도 있고 그래요. 맞습니다. 이제 기부금 세액공제는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연말정산이라든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직접 신고를 해야 되고 또 중요한 건 영수증 관리도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기부를 했을 때는 이걸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부금 영수증이 있어야 되고요. 이래서 기부금 영수증을 꼭 챙겨 받길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기부금 영수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되는 영수증이 있고 안 되는 영수증이 있는데 대부분의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에 나오는 영수증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일반 단체가 인터넷 같은 걸로 발급한 기부금 영수증은 공제가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럼 내가 기부를 했는데 이 기부한 단체가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뭐 공익성 기부금 단체인지 아닌지 궁금할 네. 수 있어요. 이런 건 확인하는 방법은요.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요. 법령, 고시, 공고, 지침, 메뉴에 들어가시면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영수증을 가지고 있으면 직장인이라고 한다면은 본인의 연말정산 때 다음에 뭐 2월 정도 될 거고요. 개인 사업자로 간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기부금 공제를 직접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통해서 이제 돌려받는 시기는 이제 2월에서 7월 사이에 기부금과 관련해서 세금을 공제를 받아서 돌려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정부에 등록이 돼서 자동으로 내가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 법정 기부 단체인지 네. 이것도 꼼꼼하게 챙겨보셔야 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3801님이 우리 남편은 월드비전 세이브 더 칠드런 유니세프의 아들 이름으로 또 초록 어린이 재단 저는 또 이거 되게 많은데 홀트 아동복지회에 기부 중인데요. 요즘 너무 어려워져서 남편이 15년 기부하던 몇몇 단체는 잠시 중단했습니다. 다시 상황이 나아져서 기부를 재개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이야, 멋지신 분입니다. 3801님. 근데 이렇게 혹시나 배우자나 네. 자녀 이름으로 낸 기부금도 내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받을 수가 있어요. 배우자나 뭐 부모님, 자녀 같이 가족이 낸 기부금도 일정 조건을 만족한다고 하면은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기부를 한 가족이 내 기본 공제 대상자여야 되는데요. 즉 다시 말하면 연소득 100만 원 이하이면서 네. 실제로 함께 살면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뭐 사례로 예를 들어보면은 이제 아내가 이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인데 아내가 기부를 한 거를 남편이 대신 연말정산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아내 이름으로 기부한 기부금도 남편의 세액공제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뭐 두 번째로는 이제 70세 아버님이신데 소득은 없으시지만 같이 거주를 하고 있어요. 이럴 경우 아버님께서 이제 아버님 명의로 기부한 금액도 그 자녀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 이제 소득이 없고 네. 내 기본 공제, 가족 공제 대상으로 등록이 되어 있을 때. 맞습니다. 그리고 또 뭐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 배우자가 이제 직장에 다니면서 따로 연말정산을 한다. 이런 경우는 맞벌이 부부이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어서 배우자 건 못 받습니다. 각자가 자기 거에서 이제 기부금 공제를 받아야 되고요. 만약에 부모님께서 소득이 100만 원을 넘어가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따로 거주를 한다. 이럴 때는 부모님이 내 부양가족 요건에 충족하지 못하니까 부모님이 기부한 내용은 제 이름으로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부는 그 자체로도 기분 좋은 일이고 네. 세액 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면 더 기분이 좋고 네. 또 같이 또 늘려나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기부를요. 김철훈 세무사 통해서 배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오늘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공판기일에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를 비롯한 전자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놓고 혼선이 이어지는 상황과 관련해 전자제품이 관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직접 해명했습니다. 앞서 미국 언론은 전자제품에 대한 관세가 면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숙박 음식점업이 통계집계 이래 전례 없는 장기 불황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은 지난 2월 숙박 음식점업 생산지수가 103.8로 1년 전보다 3.8%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숙박 음식점업 생산지수는 2023년 5월부터 지난 2월 사이에 지난해 1월만 제외하고는 내내 감소했습니다. 주말에 몰아친 강풍으로 주택 파손과 낙석, 정전 등 570건이 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행정안전부가 집계했습니다. 또 오늘 오전 5시 기준 인천에서 백령, 목포에서 홍도 등 18개 항로, 26척의 여객선 운행이 통제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내 집 마련의 마지막 절차가 있죠. 빼놓지 말아야 될 것. 소유권을 옮기는 등기입니다. 등기. 그런데 지난달 기준으로요. 법무사 없이 스스로 처리하는 일명 셀프 등기가 약 4,300건. 1년 전보다 65% 넘게 늘었다고 하네요. 돈워리 투자 백서 시간에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셀프 등기 한번 알아볼까요? 성선화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민의 성선화 대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등기까지 셀프로 하는 거는 역시 비용 때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이제 법무사 수수료가 부동산 매매가 약 0.1% 안팎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4억 원대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거래를 할 때 수수료가 100만 원이 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100만 원도 지금 아끼기 위해서 이 셀프 등기로 하는 게 사실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야, 얼마나 줄일 수 있는 겁니까? 그 수수료를? 네, 일단 이제 대한변무사협회 보수 기준을 보면은요, 아파트 평균가가 14억 5천을 기준으로 할 때요, 기본 보수가 있습니다.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를 하면 네. 기본 보수가 약 95만 원 정도고요. 그 여기에 이제 10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매매가 0.05%를 더 계산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추가 비용이 약 22만 5천 원 정도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 보수, 추가 비용 이렇게 여기에 부가세 10% 그리고 부대 비용까지 합치면 총 약 160만 원 정도의 등기비가 들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만약에 내가 셀프로 한다. 그러면 실제 등기 비용은 1, 2만 원 정도에 불과하니까 사실 내가 조금 손품 팔고 발품 팔아서 150만 원 정도를 아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의외로 꽤 드는 돈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 그 공인중개사에서 소개해 주신 그 법무사 만나서 그냥 네, 위탁해버리고 네, 네. 마는데 네. 셀프로 할 수 있었다. 네. 이거 챙겨야 할 게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게 한번 해보면 또 쉽게 할 수 있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네. 셀프 등기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면 우선 이제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위택스에 가서 이제 취득세를 납부를 합니다.
그리고 은행에 가서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신청서를 최종 접수하는 단계인데요. 요거는 이제 두 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작성한 서류를 직접 관할 등기소에 가서 방문을 하는 거죠. 이때는 이제 신분증 그리고 원본 서류 이런 것들을 이제 지참을 해 주셔야 되고요. 나는 너무 바빠서 이제 등기소 못 가겠다.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사실 이제 셀프 등기를 하는 게 이제 온라인으로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온라인 같은 경우에 이제 전자로 신청을 하는 방법입니다. 네. 일단 이제 내가 준비한 서류들을 인터넷 등기소에 서류 업로드를 하고요. 이제 전자 서명을 통해 가지고 간편하게 접수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등기 진행 상황을 인터넷 등기소에서 실시간으로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온라인을 더 좀 선호하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나는 좀 온라인에 약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직접 등기소에 가서 하셔도 무난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예전에는 서류 같은 거 온라인으로 업로드하려면 스캐너가 필요해서 사무실에서 네. 하거나 아니면 문구점 가서 돈 주고 하거나 했는데 요즘엔 스마트폰으로도 다 스캔이 되니까 더 네. 편리해진 그런 시대죠. 그럼 어떤 서류들을 챙겨야 되는 거예요? 네, 이제 서류를 이제 준비하는 게 약간 좀 까다로운 부분인데요. 일단 우선 이제 매수인이 준비해야 될 서류는 내가 이제 부동산을 샀다는 이제 매매 계약서,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그리고 주민등록 등본, 취득세 납부 영수증, 그리고 국민주택 채권 매입 영수증 등인데요. 맞네요. 이게 또 그리고 또 매도인으로부터 받아야 될 서류가 있습니다. 이제 인감 증명서와 주민등록 초본을 받아서 이제 매도인의 신분을 정확히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등기 권리증, 매매 계약서는 이제 매도인이 실제 소유자이며 이게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사실 이게 내 게 아닌데 이렇게 파는 경우들도 종종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거를 증명하는 거죠.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 위임장은요. 이제 매도인이 직접 등기를 진행하지 않고 이제 매수인이나 제3자를 위임할 경우에 이제 필수적으로 받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매도인의 동의를 명확하게 받아서 중요한 서류입니다. 그래서 일단 추가적으로 생겨야 될 게 등기부 등본, 등록 면허제. 등록 면허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소유권을 국가에서 등록하는 행정행위거든요. 네. 이것도 잊어버리기 쉬우니까 이런 것들 꼼꼼히 챙겨서 이렇게 좀 몇 개 되는 항목들이 있거든요. 이 네네네. 서류들을 다 적어서 하나씩 이렇게 체크해 나가면서 준비를 하시면 준비하시는데 훨씬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서류 정말 많은데 체크리스트 만들어 놓고 하나하나 그렇죠. 네네. 체크해 나가면서 빠뜨리지 않도록요. 또 하나 네네. 중요한 게 이 등기를 신청할 그 어떤 시간 제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놓치면 안 되겠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법적으로 내가 잔금을 내기만 하면 소유권이 넘어온 거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정확하게는 등기를 마쳐야 실질적으로 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잔금을 지급한 기준, 이게 이제 내가 소유권을 확보한 날이거든요. 이 잔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신청을 마쳐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이 기간을 넘기게 되면 이제 등기부 등록상에 매도인의 명의가 그대로 남아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법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만약에 뭐 제3자에게 매도인이 이중매매가 되거나 안 그러면 뭐 매도인이 다른 채권자가 뭐 가압류나 가처분 이런 법적 조치도 가능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웬만하면 사실 제가 이제 부동산 거래할 때 보면 바로 하거든요. 네. 잔금 내고 그렇죠. 잊지 바로 않기. 예. 같은 날 등기소에 가서 이제 등기를 하는데 만약에 셀프로 해서 바쁘다 그렇게 하더라도 절대 60일은 넘겨서는 안 된다. 그리고 최소 뭐 3일에서 7일 전에 빨리 서류를 작성해서 이제 등기를 마치는 게 굉장히 마음이 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참 그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이것도 그렇고 앞에서 설명해 주신 서류들도 그렇고 되게 복잡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네네. 사실은 법무사한테 수수료 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위임하는 네, 거죠. 그게 사실 편하긴 그렇죠. 하죠. 네. 근데 이제 직접 하려면 조금 이제 챙겨야 할 게 많은 거고요. 혹시나 또 네. 주의해야 할 점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이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장점도 있긴 한데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 이게 이제 취득세를 미납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챙기는데 정작 취득세를 미납해가지고 다시 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취득세는
등기 전에 반드시 납부를 해야 됩니다. 취득 일자는 내가 잔금을 납부한 일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국민 채권 매입과 수입 인지 이런 것들도 작은 거지만 잊을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한 번 서류가 누락하게 되면 또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하실 때 정확히 챙겨가지고 이런 미납되지 않도록 이런 서류들 취득세, 그다음에 국민주택 채권, 수입 인지 이런 것들도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 취득세가 사실 집값에 따라서 뭐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이걸 일단 먼저 내야 소유권 네. 이전 등기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김영대님이 셀프 등기하려다 등기소에서 버벅대면 직원이 엄청 눈치 줍니다. 좀 활용할 수 있는 사이트나 기관은 어디가 있을까요? 네, 꼭 알아두셔야 될 사이트. 일단 첫 번째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그리고 취득세 납부하는 위텍스 사이트, 그리고 이제 국민채권이 얼마인지 궁금할 경우에는 이제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계산이 가능하고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수입인지도 간편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등기를 끝낸 이후에도 혹시 챙겨야 될 게 있나요? 네, 등기가 완료된 이후 마무리 절차가 필요한데요. 우선은 관할구청이나 시청에 이제 주택 소유권 변경 신고를 해야 됩니다. 네. 이후에는 이제 취득세, 지방세 납부 이런 내역들도 신고해서 신고를 해야지 최종적으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 이름으로 된 등기부 등본이 집으로 딱 날아오면 정말 이제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아, 드디어 내 집을 마련했구나. 그리고 아까 이인철님이 전문적인 직업은 전문가에게 이렇게도 보내주셨는데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전문 직업이 있고 또 수수료를 내면서 또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고요. 다만 네. 그 뭐 한 100만 원 좀 넘을 수도 있는 그런 비용을 또 아끼기 위해서 직접 할 수 있는 셀프 등기라는 것도 있다라는 걸 또 알려드렸고요. 어서민의 성선화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일도님이 오늘 기부금부터 정말 좋은 내용 많네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오늘만이겠습니까? 네. 2부에서도 이어집니다. 오늘 증시가 조금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그 혼돈의 증시, 관세 전쟁으로 인한 혼돈 끝난 게 아니죠.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갈피를 잡아야 할지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